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이제 10회 우리 평가단 문제인데 10회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9회까지 해서 총 1단원부터 8단원 감정평가까지 공부를 했고, 자, 10회는 그동안에 나왔던 계산 문제를 좀 기출문제에 가깝게 우리가 좀 다 처음부터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계산 문제만 따로 우리 문제를 출제했어요, 제가. 자, 일단 이제 계산 문제 특강을 지금 이제 평가단 촬영하는 시간은 좀 일찍 촬영하고 나중에 이제 이걸 보시게 될 시점에서는 아마 제가 계산 문제 특강을 진행을 하고 끝난 후일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계산 문제 수업을 듣고서 어렵다 그러면 계산 문제 특강이 무료로 진행되었을 거니까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초 계산 문제 특강을 먼저 듣고 한 4교시에 걸쳐서 기초 계산 문제 특강을 했고, 그 다음에 한 6교시 정도에 걸쳐가지고 기출계산 문제 특강 수업을 했을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감을 갖고 연습해보고 이 문제를 딱 접하면 10문제 중에 7문제 이상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좀 노력하시길 바라요. 1차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 계산 문제 4문제 이상은 꼭 풀어내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어려운 것까지 다 풀려는 게 아니에요. 전에 나왔던 유형 똑같이 나오면 내가 자신감 있게 빠르게 1분 30초 내에 풀어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똑같은 문제도 좋으니까 10번씩 또는 20번씩 계속 풀어서 익숙하게 만들어내면 오히려 답이 딱딱 떨어지는 그 느낌을 받는 순간 계산 문제가 오히려 더 쉽네라는 그런 생각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노력하시길 바라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에 따른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계산하는 건데, 자, 공급 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때 균형 가격과 여기서는 이제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기울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 먼저 구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구할 때 기울기의 크기를 구할 때는 자,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를 쓰죠.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원래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배우면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X축이고 Y축이고 이런 함수가 있을 때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X 값을 양으로 쓰고 이 Y 값을 가격으로 쓰죠. 가격으로 쓰니까 원래 이제 기울기를 구하려면 양의 변화량분의 가격의 변화량을 구해서 쓰겠지만, 이런 원리는 우리는 중요한 건 아니죠. 이 문제가 나오면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게 풀어내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자, 결과적인 값만 우리가 해석해서 P의 개수,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자, 기울기의 크기를 구해보면 P의 개수 1, Q의 개수 1이니까 기울기는 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서 P의 개수가 3이고 Q의 개수가 1인데, 자, 그러면 얘가 3분의 1 이렇게 됐겠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3분의 1 됐겠네요. 자, 그러면 얼마가 기울기가 변했냐? 그러면 3분의 2가 줄었죠. 3분의 2가 줄었다. 자, 그러면 답을 보면 3분의 2가 줄었다. 얘밖에 없네요. 그럼 답은 뭐 얘겠죠. 자, 기울기 크기 구하는 건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자,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죠. 자, 공급 함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는데 수요 함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처음도 이거고 나중에도 똑같이 Q는 150-3P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변하지 않고. 기호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이건 공급함수 첫 번째고, 이건 공급함수 두 번째고, 이건 수요함수를 얘기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뭐 S1, S2, T1 이런 건 큰 의미 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균형에서는 균형일 때는 양이 똑같으니까, 수요량 공급량이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다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오른쪽도 똑같다고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놓으면 30 플러스 P는 150-3P다. 그럼 넘기면 플러스 3P가 되니까 4P는 얘 넘기면 마이너스 30이니까 120. 그럼 P는 3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같을 때의 가격을 얘기해요. P는 가격이니까
P는 가격이니까. 이건 무슨 가격? 균형 가격이네요. 같을 때는 균형이니까. 균형 가격이 30이 나왔던 거고, 여기서도 균형이 있다라면 얘와 얘가 똑같을 거니까 우측도 똑같을 거야 라고 식을 쓰면 30 플러스 3P는 150 마이너스 3P. 자, 얘 넘기면 6P가 될 거고, 얘 넘기면 120이 되겠네요. 그럼 P는 20대니까, 자, 가격은 얼마 줄었다? 10이 감소했네요. 자, 그래서 답은 가격은 10 감소, 기울기는 3분의 2 감소. 이렇게 해서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죠. 기울기 크기,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자, 까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가격 탄력성식이 중요해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분의 수요량, P분의 Q, 똑같네요. 그래서 머릿속에 좀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격 탄력성과 비슷한 식이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탄력성이니까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길 바라고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우리가 거미집이론에서도 반드시 써야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매매 가격이 16%, 아파트가 16% 상승함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자,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먼저 구하고, 두 번째는 아파트와 다세대가 무슨 관계냐? 우리가 두 재화의 관계는 대체재냐 보완재냐?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체재는 비슷한 재화니까 하나 살 때 안 사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이거 하나 사서 만족이 됐다라면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안 사는 거다. 하나 살 때 안 사면 대체재. 하나 살 때 산다라는 건 서로 도와주는 관계, 보완해주는 관계니까 보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 때 사면 보완재, 살 때 안 사면 대체재인 거예요. 자, 그럼 보니까 아파트가 어떻게든지 아파트를 살 때 다세대를 사느냐 따져봐야죠. 다세대를 살 때 수요가 증가될 때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했대요. 다세대를 살 때 아파트를 안 산 거죠. 그럼 무슨 재? 대체재겠네요. 대체재고. 자, 교차 탄력성. 자, 원래 교차 탄력성의 개념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다른 재와 가격에 대한 해당 재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식이. 자,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변하는 거, 수요량이.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와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식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재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이것분의 해당 재와는 좀 생략해도 되니까 해당 재와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건 요만큼은 생략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다세대, 해당 재화가 다세대인 거예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온 거네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생략됐네요. 자, 그러면 생략된 것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앞에 생략된 게 뭐다? 다른 재화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죠. 그럼 여기에 아파트 가격에 대한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럼 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요만큼에 해당되는 것은 요만큼이 나온 거예요. 요만큼이 이렇게. 자,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다세대 수요량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어떻게 변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재화 뭐가 있냐?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얘가 얼마나 변했냐? 그럼 이제 우리가 식을 쓸 때 여기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해당 재화가 다세대니까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식만 쓸 줄 알면 다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 16% 변했네요. 아파트 가격이 16% 변했을 때 다세대 수요량이 얼마 변했다? 8%. 다세대 수요량이 8% 변했네요. 8%. 그러면 얘는 얼마? 0.5 이렇게 되겠네요. 대체재 0.5. 답은 4번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3번에
좀 어렵게 나온 문제인데 우리 감정평가사에 부동산학개론 과목이 있어요.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 유형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자, 한번 보죠. A와 B 사이에 C가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자, C에서 A로 또는 B로 구매활동일 때는 비율이 얼마냐? 각각 물어봤어요. 비율이. 자, A는 45,000, B는 2만 이렇게 나왔고, A, B의 간격이 거리가 6km.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면 A는 이렇게 있고 45,000이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C가 있는데 얘는 A고 얘는 C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대요. 자, B는 2만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거리가 12km, 얘 거리가 6km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유인력을 구해야 되겠죠. 유인력. 첫 번째, 유인력을 구할 때 이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였어요. 그래서 A의 유인력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12의 제곱분의 45,000 했더니 값이 얼마 나왔어요. 자, B의 유인력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6의 제곱분의 2만을 썼더니 한번 해보니까 보죠. 자, 2만에다가 나누기 6이죠. 6의 제곱이니까 6을 두 번 나눠줘야 되겠죠. 하니까 555.5 이렇게 떨어지는 값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구해? 라고 이제 고민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걸 좀 출제자가 의도한 문제였고, 자, 이 문제는 자, 실제로 이 12km와 6km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몇 배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꼭 12와 6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값은 똑같이 구해질 거니까 간단히 몇 배 크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걸 다르게 한번 풀어보죠. 얘는 2배 멀고 얘에 비해서 2배 먼 거니까 얘를 12가 아니라 2km 떨어졌다. 여기는 1km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예요. 값은 똑같아요. 얘가 45,000이고 2만이다 라고 했을 때 45,000, 2만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45다 또는 20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몇 배 상대적으로 크냐 뭐냐가 중요한 거지 실제 크기와 실제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약분이 되면 간단한 수로 비율로 나타내서 우리가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놨으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면, 자, 보죠. 자, 첫 번째 A의 유인력을 계산해 보면 A의 유인력은 자, A 유인력은 거리가 얼마? 2라고 봤죠? 2의 제곱분의 4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45 나누기 2의 제곱은 4죠. 4는 하면 11.25 나오네요. 11.25 이렇게 나오고, 자, B의 유인력을 계산하려고 해보면 거리가 1이니까 1의 제곱분의 20이죠. 20. 그러면 1의 제곱은 1이니까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두 번째, 얘는 비율을 물어봤어요. 자, A의 유인력의 비율, 유입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 걸 쓰죠. 전체는 얼마? 31.25분의 A 거 11.2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1.25 나누기 31.25 하면 0.36이 나와요. 0.36. 그럼 얘는 몇 퍼센트다? 36%다. 그러면 100%에서 36%가 A로 끌려오고 나머지 64%는 어디로 끌려간다? B로 끌려가겠네요. 자,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사실 실제로 12가 6이 중요한 게 아니라 2km, 1km 떨어졌다고 봐도 괜찮고 얘 간단히 약분해서 45, 20 써도 괜찮다. 그래서 유인력을 각각 이렇게 구하고 A의 비율은 전체분의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B의 유인력을 구해도, B의 유입 비율을 구해도 유입 비율은 전체가 31.25고 B가 20이니까 이걸 하면 0.64 이렇게 나올 거예요. 64%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실제로 감정평가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좀 응용돼서 낼 수 있으니까
물론 기본적인 걸 충분히 알고서 지금 설명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비율로 고쳐서 계산할 수도 있더라. 자, 그냥 하면 안 되는 값이 나올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36, 64 이렇게 1번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 자, 우리 평가단은 공부가 충분히 돼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더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한다고 선생님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문제를 출제할 때 어려운 문제도 제가 소개시켜 주려고 좀 노력을 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려고 욕심내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이 수준에 맞지 않다 그러면 버려도 괜찮아요.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도 버려도 되고, 기본적인 걸 갖춰졌다면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물론 제가 우리 시험에 관계없이 어려운 문제를 막 만들어내서 내는 건 아니에요. 관련이 있는 문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내는 거니까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걸로 연습을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럼 이제 4번 보죠. 4번에 레버리지를 사용한 경우, 이때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한다면 남의 돈을 얘기하는 거죠. 즉 타인 자본, 빌린 돈, 얘를 활용한 경우와 그런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자기자본 차익률의 차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두 개를 각각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을 써야 돼요. 자기 자본은 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은 뭐냐면 총 수익에서 이자를 빼야 돼요. 총 수익에서 이자를 빼면 지분 수익이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했을 때 총 수익은 임대료 수입이라는 소득이득의 대표는 순소득.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자본이득이라 하죠. 그래서 가치 상승분을 더한 값에 이자를 빼줘야 우리가 지분 수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식은 지분 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 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비교해서 구해 볼 건데, 자, 먼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총 투자액이 10억이라고 나왔는데, 자, 총 투자액이 10억이라는 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다?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총 투자액과 부동산 가격은 같은 얘기예요.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니까 총 10억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자기 자본만 썼을 때,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를 한번 계산해 보죠. 부채 활용하지 않았을 때, 부채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자, 그러면 총 내 돈만 썼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0억 전부 다 내 돈만 썼다는 거니까 공 6개를 떼어버리면 10억은 1000이라고 쓸 수 있고, 자,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인데 순소득은 1억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공 6개를 떼면 100이니까 100에다가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봤더니 부동산 가치가 2%가 올라갔대요. 즉 10억에 2%가 올라간 거죠. 그럼 10억은 공 6개 떼면 1000이고 2%는 0.02니까 20이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가치상승분은 20. 자, 그리고 빼기 이자인데 빼기 내 돈만 투자해서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으니까 이자는 0이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1000분의 120 하면 0.12, 1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 내 돈만 투자했을 때는 12%가 나왔고, 자, 두 번째는 부채, 빌린 돈을 활용했을 때는 빌린 돈이 6억이라고 얘기했을 때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자, 그러면 6억을 빌렸으니까 내 돈은 4억을 투자했겠네요. 자기 자본은 4억. 자, 그러면 4억이니까 공 6개를 떼면 400. 그 다음에 순소득은 똑같이 100이라 했고, 가치상승분도 22 계산했었고, 자, 이자를 빼야 되는데, 이자는 빌린 돈의 이자죠. 빌린 돈이 얼마냐면 6억을 빌렸고, 이때 이자율이 5%니까 6억의 5%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600. 자, 6억을 공 6개 떼면 600이죠. 5%는 0.05. 빌린 돈 600원에 5%면 얼마냐면 30이 이자네요. 3천만 원. 공 6개를 떼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30 이렇게 쓰면 400분의,
자, 120에 30 빼면 90이죠. 그러면 90 나누기 400을 하면 0.225가 나오네요. 0.225. 얘는 22.5%니까.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는 얼마다? 이렇게 10.5%가 차이가 나겠네요. 12%에다가 12.5%니까 10.5%.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내 돈만 가지고 투자했을 때는 12%가 나오는데 남의 돈을 이렇게 6억을 빌려서 투자했더니 22.5%가 나왔어요. 남의 돈을 활용해서 투자했을 때 지분 수익률이 커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 그래요. 레버리지 효과를 물어본 문제죠. 실제로 우리 기출문제에 어렵게 나왔던 문제 유형이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연습하면 자,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와 남의 돈을 빌렸을 때의 이렇게 지분 수익률 차이를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죠. 자, 그러면 자, 답은 10.5%니까 2번 이렇게 차이 나겠네요. 12%에서 22.5%로 증가됐으니까. 자, 5번에 자,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을 때 자, 투자자가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정보의 가치, 정보의 값어치 중에 현재 값으로 구해라. 자,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을 썼냐면 차, 안, 땡 이렇게 암기 코드가 있었죠. 그래서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을 곱하고 땡긴다는 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한다, 나눠준다를 얘기하죠. 그래서 금액 차이에다가 안 될 확률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 할인한다. 자, 그럼 봤더니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2년이래, 2년. 할인을 2년 해야 되겠네요. 2년 후에 개발되면 얼마, 개발되지 않으면 얼마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개발될 가능성이 39.5%래요. 자, 그러면 개발 안 될 가능성, 개발될 가능성은 39.5%니까 개발 안 될 가능성은 60.5%가 되겠네요. 자, 개발 안 될 확률 60.5%. 자, 개발되면 A 가격은 3억 500만 원이래요. 이때 주의할 건 3억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 500만 원이래요. 그럼 공 6개를 떼면 얼마라고 써야 될까요? 305, 305라고 써야 돼요. 305라고 써야 되고. 자, 개발되지 않으면 1억 5,25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공 6개를 떼면 1억 5,250만 원이니까 152.5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자, 실제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금액을 조금 더 복잡하게 낸 경우가 있었어요. 2년이라고 나왔었고 이걸 좀 응용한 문제니까. 자, 이때 요구 수익률 할인율은 10%를 쓴대요. 그럼 퍼센트를 떼면 R은 0.1 되겠네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자, 너무 빠르게만 풀려고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서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한 번 풀 때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니까 좀 신경 쓰라고 이 문제를 제시해 드렸고, 차 한 땡을 쓰는데 금액 차이에서 3억 500만 원이니까 3억 5천만 원이 아니에요. 350이 아니라 305라고 써야 되고, 1억 5,250만 원이니까 152.5라고 써야 되고, 자, 개발될 가능성이 39.5%니까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60.5%라고 써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해보죠. 자, 그럼 차 한 땡을 쓰니까 정보의 현재 가치는 차 한 땡. 자, 금액 차이는 얼마다? 305에서 152.5를 빼는 거죠. 반절을 빼는 거예요, 사실. 자, 빼고 여기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이니까 60.5%죠. 자, 개발될 확률이 39.5%니까 개발 안 될 확률이 60.5%니까 자, 퍼센트를 떼면 0.605라고 해야 돼. 0.605. 자, 그 다음에 할인은 1.1이죠. 1 플러스 R이니까 R이 0.1이니까 자, 이때 몇 년을 당겨야 된다? 2년이니까 2승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기에다가 305 빼기 152.5 하면
152.5가 나올 거고 여기다가 0.605하고 나누기 1.1 나누기 1.1을 두 번 해야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면 이만큼 될 거니까 이거 곱하기 0.605 나누기 1.1 나누기 1.1 한번 해볼게요. 자, 152.5 곱하기 0.605 0.605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76.25가 나오네요. 76.25 이렇게. 그럼 공 6개가 있으니까 7,625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762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7625 이렇게 5번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뭐 계산식은 어렵지 않아요. 차 안 땡을 쓰는데 이렇게 좀 금액이나 이렇게 확률이 좀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한번 정확하게 꼼꼼히 해야 된다. 빠르게만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또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출제를 해놨고 자 6번에 자 현금 흐름이 주어졌을 때 세후 현금 흐름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세후 우리가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외워야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자 보면 가, 공, 기, 유비, 순부채 부채 서비스액이죠. 전세후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다 빼고 기타 수입이 있으면 더해라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가공기하면 유가 되고 유에서 비 빼면 순이 되는 거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내고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순부터 줬네요. 순소득부터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자, 그럼 공 6개를 다 떼고 간단하게 보기로 하죠. 공 6개를 떼고 보면 자, 순은 150이래요. 150이고 자,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되는데 얘가 중요하죠.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라고 제시되지 않았으면 원리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원리금도 안 나왔으면 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리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 90원. 90원을 빼면 얼마가 되냐면 150에서 90을 빼면 여기에 전이 나올 텐데 전은 6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소득세를 빼면 되겠죠. 근데 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영업소득세는 순이감 세율이었어요. 순에다가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고 세율을 곱했죠. 자, 그러면 순소득은 얼마라고 나왔냐면 150이라고 나왔고 이자는 얼마? 70원이라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10이고 세율은 20%니까 0.2를 곱하면 자, 150에서 70, 10을 뺀 80이니까 70에 얘가 80을 빼니까 70이니까 14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14. 그래서 소득세는 14를 빼면 얘가 얼마냐면 맞나요? 14를 빼면 60에 14를 빼면 4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세후는 46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업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이 암기한 걸 바탕으로 주어진 자료에 이제 대입시켜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죠. 자, 재산세와 화재보험료는 이건 영업경비에 해당되는 건데 영업경비에 해당되는 건데 얘는 여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순을 구할 때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을 구하는데 이미 순이 나왔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는 자료값이죠. 속임수로 준 자료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46이니까 5번 되겠네요. 4,600만 원. 자, 7번. A는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자, 1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은 얼마냐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원금 균등 방식이라고 나왔어요. 원금 균등 방식. 자, 그러면 원금 균등 방식에서 우리가 첫 번째 원금을 구하고, 자, 두 번째는 이자를 구하고, 세 번째는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을 구해 나가는 순서대로 구해 나가야 되겠죠. 자,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1년에 내는 원금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자를 구할 때는 중요한 것이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그 해 내는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자를 구하고 이제 더하면 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원리금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해보죠. 자, 13회차를 기준 잡았을 때 첫 번째 원금은 자, 말이 없으면 1년 단위로 내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연 원금은 얼마 내느냐? 총 빌린 돈이 얼마냐면 5억을 빌렸대요. 그럼 공 6개를 떼면 500원이고 대출 기간이 얼마? 20년이니까 20년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씩 냈나? 자, 25원씩 내겠죠. 사실 2,500만 원이지만 우리 공 6개 떼고 보는 거니까 25원씩 낸다라고 생각하고. 자,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그럼 잔금을 구하려면 갚은 원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13회차라면 몇 번 갚았다? 12번 갚은 거예요. 12회를 갚은 거죠. 얼마씩? 원금은 25원씩 갚으니까 자, 그러면 상환한 원금은 얼마냐라고 계산한다면 즉 25원씩 12번 갚은 거예요. 자, 25원씩 12번 갚으면 300이 나오네요. 300원을 갚은 거예요. 자, 그러면 총 500원을 빌렸는데 5억 원을 우리가 500이라고 봤죠. 500원에서 300원을 갚았으니까 잔금을 얼마? 200원이죠. 여기에다가 이자율이 얼마냐면 연 5%니까 0.05를 곱하면 1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니까 원리금은 35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공 6개가 있으니까 3,500만 원이겠죠. 답은 3,500만 원. 자, 원금 균등 방식에서 우리가 상환액을 계산할 때 순서는 원금, 이자, 원리금. 가장 중요한 건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1년에 내는 원금을 계산할 거고 자, 이자를 계산할 때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데 13회차니까 12번 갚은 거죠. 13번째 갚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25원씩 12번을 이미 갚았으니까 300원은 갚은 거예요. 총 500원 중에 300원 갚았으니까 잔금은 200원에다가 이자를 0.05를 곱하면 이자는 10 더하면 원리금은 35원 13회차는 35원을 갚아야죠. 공 6개 있으니까 3,500만 원인 거죠. 자, 8번에 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냐라고 나왔을 때 자, LTV는 60, 자, 총체적 상환부율 DSR이 40, DTI가 40이 나왔대요. DTI의 일종인 거예요. DTI. 나머지 조건은 일정하다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LTV는 가격 기준이고 DTI는 연소득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LTV로 대출액을 계산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4억 원이니까 우리 공 6개 없다고 하면 40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LTV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얼마냐 그러면 LTV 곱하기 부동산의 가격이니까 0.6 곱하기 400 하면 240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네요. 공 6개 있으니까 2억 4천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DTI의 일종인 DTI를 이용해서 DTI의 일종이에요. DSR이. 자, 얘를 이용해서 대출금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DTI는 소득 기준이니까 연소득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나누기 저당 상수한다는 걸 기억해야죠. 자, 그러면 DTI가 얼마냐면 0.4. 연소득이 얼마냐면 이렇게 70원이라고 나왔네요. 70 나누기 저당상수가 0.1 하면 280 나오네요. 공 6개가 있으니까 2억 8천이죠. 자, 최대 대출금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LTV는 2억 4천까지 DTI는 2억 8천까지인데 둘 다 만족한 수준은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적은 금액 2억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답은 2억 4천만 원이죠. 자, 9번에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년제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수년가를 구하래요. 자, 수년가는 유입의 현가, 현재 가치에다가 유출의 현가, 유출현가를 뺀 값을 수년가라 그래요.
유입의 현재 가치, 총 수입의 현재 가치에다가 나간 돈의 현재 가치를 빼면 이걸 수년가라 그러죠. 자, 봤더니 문제에서 자, 최근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볼 거예요. 최근 유형의 문제였으니까. 자, 모든 현금의 유입은 매년 말에 발생한대요. 1년 차 말에는 1,000만 원이 유입됐고 2년 차 말에는 1,200만 원 유입됐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가 그냥 나왔네요. 1,500만 원이 나왔어요. 현재 유출의 현재 가치는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1,500만 원이라고 현재 가치가 나왔고 그러면 수입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얼마인지를 따져줘야 되겠죠. 2년간 수입을 벌어들였으니까. 근데 얘는 1년 후에 1,000만 원이고 얘는 2년 후에 1,200만 원인 거예요. 이걸 모두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이제 여기에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나왔어요. 이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돈 한 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곱해주는 계수다라고 나온 거예요. 얘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곱해주는 계수다. 근데 얘는 1년짜리고 얘는 2년짜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1년 말에 1,000만 원을 벌었고 2년 말에 1,20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현재 가치로 당기면 현재 가치, 현가로 따지려면 얘를 당겨와야죠. 이때 곱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일시불의 현가계수라 그래요. 근데 1년짜리에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얼마 나왔냐면 0.96이 나왔으니까 0.96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을 현재로 당기려면 1,200만 원 돈 한 번을 현재 가치로 당기는데 필요한 것은 일시불의 현가계수 2년짜리죠. 2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0.91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0.91. 우리가 자본하는 계수 무슨 계수라고 나오면 다 곱하기로 표현된 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에다가 0.96을 곱하면 960이 나올 거고 1200에다가 0.91을 곱하면 1092가 나오네요. 1092가 나오고 960을 더하면 2052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즉 유입의 1년짜리, 2년짜리, 1년에 얻은 수입과 2년 말에 얻은 수입을 현재 가치로 모두 바꾸면 이건 2052가 나오네요. 현재 가치가 2052. 그러니까 유입의 현가는 2052인 거예요. 여기다가 1500을 빼면 55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수년가는 552다. 이렇게 계산하겠죠. 작년에 우리 문제에서는 수익성 지수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수입이 1년 말에 1,000만 원, 2년 말에 1,200만 원 나왔는데 우리가 수년가를 구하려면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줘야 돼요. 유출의 현가는 나왔고 1,500이라고. 유입의 현가를 구하려면 얻은 수입을 모두 현재 가치로 당겨왔을 때의 총 수입이 얼마냐 현재 가치로 이걸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1년 말을 현재 가치로 당길 때 쓰이는 것이 1년짜리의 일시불의 현가계수. 2년 뒤에 나왔던 수입을 현재 가치로 당기려면 2년짜리의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된다.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각각 구해서 총합을 구하니까 2052가 나왔고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면 수년가 552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10번 보죠.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자,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의 가액을 구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액을 정하는 거죠. 토지의 가액을 정하는 거죠. 자, 토지의 가액을 정하는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 이때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써서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가액을 정할 수 있는데 자, 보니까 대상 토지가 이렇게 이 번지수가 나왔고 일반 상업지역과 상업용 용도지역이 나왔어요. 기준 시점이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가액을 정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얘는 표준지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여기다 뭐 할 거냐면 시직의 기타를 보정해 줄 건데 자, 이것들은 다 뭘로 바꿀 거냐면 표준지 공시가를 이건 대상 토지의 가액이에요. 대상 토지,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토지의 가액이니까 얘를 얘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 해줄 것들은 뭐냐면 아까 거래사례비교법은 사례를 사시지계면에서 사례를 대상으로 바뀌니까
사례분의 대상을 곱해준 반면에 얘는 표준지 공시가를 대상 토지로 바뀌어줄 거니까 곱해줄 때는 여기에 표준지 거분의 대상 토지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시직의 기타, 여기 사정 보정 없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시직의 기타는 표준지 값분의 대상 값을 곱해주면 이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봤더니 그러면 이제 해볼 건데 어떻게 나왔는지 보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걸 써야 될까를 먼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건데 대상 토지가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이래요. 그러면 비슷한 표준지를 비교해야지 전혀 다른 걸 비교할 수는 없죠. 기준 잡을 때 비슷한 걸 기준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아니라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인 얘를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렇게 2원 공 6개 떼어버리고 2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200만 원이지만 2원으로 공 6개 떼고 보죠. 2원이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봤더니 지가 변동률이 자, 이때가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은 언제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요.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배울 건데 표준지나 개별의 얘 기준 날짜는 1월 1일이에요. 여기서부터 내가 대상 토지의 기준 시점이 10월 26일이니까 지가가 변동했대요. 근데 공업지역은 4% 변했고 상업지역은 5% 변했대요. 근데 대상 토지는 상업지역이니까 표준지 것도 상업 걸 썼으니까 이걸 써야 되겠죠. 첫 번째 이거 5%가 올라갔다 써야 될 거예요. 자, 그럼 5%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100분의 105가 돼야 되겠죠. 100%, 이제 우리가 표준지 기준 시점부터 해서, 표준지의 기준 날짜로부터 해서 대상 토지의 기준 시점까지 가격이 오른 것이 5%가 올랐으니까 100에서 105로 %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이니까 자, 100분의 105를 곱해줄 거고 5%가 올랐으니까 자, 지역 요인은 표준지와 대상 토지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요인이 똑같대요. 똑같으니까 비교할 필요 없고 자,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표준지에 비해 가로 주권이 10% 우세하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10% 우세하니까 대상 토지가 우세하대요. 표준지에 비해서 대상 토지가 우세하니까 표준지를 100으로 놓으면 대상 토지는 1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우세하다는 건 이렇게 이 값을 곱해줘야 되고 환경 요인은 5% 열세야 돼요. 대상 토지가 열세야 돼요. 자, 그러면 표준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 토지는 5%가 열세하니까 여기에 95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봤을 때 표준지 걸 분모에 쓰고 대상 걸 분자에 써야 되는 거예요. 대상 걸 분자. 자, 그러면 여기는 대상 토지가 우세하니까 우세한 게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세한 거 대상을 110으로 써줘야 되고 우세한 게 대상이니까 여기서는 열세한 게 대상이니까 5% 열세한 95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은 간단하게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이 값, 제시되어 있는 값만 곱해주면 되니까 자, 그럼 계산을 해보죠. 자, 토지의 가액을 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는 얼마짜리 썼다? 200만 원짜리 공 6 때문에 2죠. 2에다가 이제 주어져 있는 값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자, 여기에 표준지는 2원짜리를 썼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의 지가 변동률이 5%가 올랐으니까 100분의 105를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상 토지가 10% 우세하니까 100분의 110을 써줘야 되고 환경 조건 5% 열세하니까 100분의 95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쭉 곱해주는 방법을 상승식이라 그래요. 자, 이걸 계산할 때 2 곱하기 얘는 1.059 얘는 1.1이고 얘는 0.95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고 자, 우리는 공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일치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일시백천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더라. 자, 그 뒤에 공 들어간 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계산기에다가 2에다가 위에 거 쭉 곱해주고 아래 거 쭉 나눠줄 건데 2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95
아래 건 나눠줄 게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줘도 똑같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계산하면 답은 21945 이렇게 나오네요. 21945. 저도 잠깐 한번 해볼게요. 2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95 하면 21945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 21945 나와 있던 거. 자, 요즘 최근에 이제 최근 3년 동안 계속 토지에 대한 가액을 물어보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문제를 보면 굉장히 지문도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계산식은 이것밖에 없어요. 즉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딱 잡아놓고 주어진 자료값에서 이거 3개 찾아내면 되는 거죠. 5% 올랐으니까 100분의 105, 10% 우세하니까 100분의 110, 그 다음에 5% 열세하니까 100분의 95 이것만 쓴 거예요. 이 3개 밝혀내는 게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해석하는 거야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연습해서 우리 문제에서 감정평가 문제에서 하나 또 맞출 수 있는 어려운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좀 준비하시길 바라요. 자,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제가 좀 소개를 시켜줘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론 오늘 풀었던 문제 10문제를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욕심 나는 데까지 풀어내려고 이제 노력은 해보시겠지만 정말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문제는 버려도 괜찮아요. 일단 버리고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나씩 차근히 하다 보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어려운 것들도 손대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고 전에 이해 안 됐던 것도 이해하게 되면서 좀 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유형까지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고 겁먹으면서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산 문제는 내 문제는 꼭 이상 풀어야 되니까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고생하셨고 다음 회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